어머니가 병원에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남편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그의 가족은 어머니를 문병하러 오기는커녕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누이의 결혼식 비용과 시어머니의 휴가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을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올 것이라 생각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 5만 원을 보낸 후 그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 창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채널이 더 성장해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병원 복도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은 너무나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방금 지나간 자동 바닥 청소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차가운 금속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이라고 적힌 불투명한 유리문 바로 바깥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강한 소독약 냄새가 옆에 종이컵에서 나는 오래된 커피 향과 섞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12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은 이미 조금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잡한 생각만큼이나 엉망이었습니다. 부은 눈은 쓰라리고 뜨거웠습니다. 이미 말라버린 눈물의 흔적이었습니다. 저 방 안에서 그녀의 어머니 나희 씨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갑자기 찾아온 심각한 심장마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눈을 감고 몸에 여러 호스를 꽂고 창백하게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 이미지는 계속해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오늘 저녁의 공포를 기억했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던 어머니를 발견했을 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집, 지수의 어린 시절 집에는 2사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긴급 전화를 누르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홀로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홀로 수많은 장애 행정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의사로부터 어머니의 위독한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목구멍에 쓴맛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 민준이 있었고 시댁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손에 쥔 휴대폰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들어간 이후 지수는 민준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 민준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수야. 나 지금 엄청 바빠. 세라 결혼식 장식 때문에 장소 체크하고 있어.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민준 씨, 나희 엄마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전화 저편에서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래서? 네가 먼저 처리해. 난 세라 결혼식 문제 때문에 정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이거 중요한 일이야. 선희 어머니가 얼마나 신경 쓰시는지 알잖아. 중요하다. 지수는 속으로 그 단어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 엄마 상태가 위독해. 당신이 여기 있어줘야 해. 민준은 심란한 듯 보였습니다. 됐어, 오버하지 마. 내 어머니는 분명 나으실 거야. 병원 좋잖아, 안 그래? 끊을게.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닫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는 읽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절망한 지수는 시어머니 선희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같은 어머니로서 선희 씨가 이해하고 민준에게 오라고 할지도 모른다고 희망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더 비수 같았습니다. 지수야,
선희 씨의 목소리는 시끄럽고 불쾌했습니다. 너 정말 별일도 다 만든다. 우리는 지금 제대로 일 못하는 웨딩 플래너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런 소식으로 전화해서 분위기 더 망치지 마. 민준이는 지금 동생 세라 결혼식 돕고 있어. 너도 새언니로서 응원해야지. 응석 부리지 말고 내 어머니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수는 어두운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응석. 어머니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남편이 곁에 있기를 바란 것이 응석이었을까요? 그녀는 그동안 가족을 지탱해온 아내였습니다. 유명회사 재무관리자로서 그녀의 월급은 민준의 월급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은 지수가 자신의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민준과 선희 씨가 타는 차의 할부금은 지수가 냈습니다. 매달 그녀는 선희 씨의 계좌로 수천만 원을 예기치 못한 비용과 용돈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하신데도 말입니다. 다가오는 세라의 호화로운 결혼식 전체 비용도 그녀가 부담했습니다. 그동안 지수는 침묵했습니다. 그저 좋은 아내,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재정적 희생이 수용과 애정으로 보답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크게 착각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복도는 점점 더 고요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불편한 자세로 잠든 몇몇 다른 환자 가족들과 그녀만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추위를 느꼈습니다. 에어컨 때문이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드는 고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꼈습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 모은 돈을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댁 식구들에게 탕진하게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가장 나약할 때 그녀는 버려졌습니다. 가슴의 통증은 어쩌면 어머니가 느낄 통증만큼이나 강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용서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극도의 피로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육체적인 피로, 정신적인 피로. 그녀는 다시 중환자실 문을 응시하며 어머니가 힘내시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손에 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잠시 뛰었습니다. 민준이 오고 있다는 문자일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지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한 알림을 보여줬습니다. 은행 앱의 알림이었습니다. 문자에는 선희 씨 명의 계좌로 2천만 원 자동 이체 성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매달 보내던 정기적인 용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상황과 상관없이 새벽 일시 정각에 자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수는 그 금액을 응시했습니다. 2천만 원, 필요하다면 어머니의 치료비를 보탤 수 있었을 돈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에게 응석 부리지 마라고 했던 여자의 계좌로 방금 들어간 돈이었습니다. 지수 내부에 무언가가 금이 갔습니다. 그동안 끝없는 우물 같았던 그녀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에 닿은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 뜨거웠던 눈은 이제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그 알림을 끄고 다시 중환자실 문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 밤은 아직 길었지만 지수는 무언가가 영원히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안개 속처럼 흘러갔습니다. 지수는 병원을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대기 의자에서 잠을 잤고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깨어났습니다. 나이 어머니의 상태는 여전히 안정적이지만 위독했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이틀이 매우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수는 어머니 침대 옆에서 기도문을 읽고 경전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어머니를 감싸고 있는 혼수 상태의 안개를 뚫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이 이틀 동안
그녀의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민준, 선희 씨, 세라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쌓여있는 수백 개의 읽지 않은 문자. 지수는 2천만 원 자동이체가 추가되지 않은 것에 그들이 분명 화가 났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면 민준이 그녀를 무시한 것에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지수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벨소리를 끄고 진동만 남겼습니다. 그녀의 초점은 오직 하나, 어머니의 회복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어머니의 몸을 따뜻한 물로 닦아드린 후 지수는 잠시 병원 식당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빵 한 조각과 따뜻한 차 한 잔을 삼켰습니다. 몸은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아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에게서 온 장문의 문자였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잠시 뛰었습니다. 민준이 마침내 정신을 차렸을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희망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과 문자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어머니의 상태를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수면 부족으로 약간 떨리는 손으로 지수는 문자를 열었습니다.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령 목록이었습니다. 지수야, 너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문자 답장 안 해. 일부러 어머니 화나게 하려는 거지? 선희 어머니가 네가 지난번 일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다고 하시더구나. 됐어. 애처럼 굴지 마. 지금 당장 선희 어머니 계좌로 1억 5천만 원 송금해. 오늘 당장 해야 해. 세라의 새로운 결혼식 장소 계약금이야. 전에 계약했던 웨딩 플래너가 취소했거든. 나머지는 어머니가 이 결혼식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제주도 여행 가시게 해드려. 어머니는 안정이 필요해. 문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 인색하게 굴지 마. 그 돈도 나중에 우리 미래를 위한 거잖아. 세라의 결혼식은 우리 가족의 체면이 걸린 문제야. 만약 취소되면 우리가 어디에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 그리고 어머니도 휴식이 필요하시잖아. 불쌍하시지. 그러니 1억 5천만 원을 지금 송금해. 내일 아침까지 반드시 입금되어야 해. 기다릴게. 지수는 그 문자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읽었습니다. 지친 뇌가 그 단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트레스, 안정, 가족의 체면, 제주도 여행, 1억 5천만 원. 이 식당에서 몇 층, 위, 같은 건물 반대편에서 그녀의 어머니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돈, 파티, 그리고 휴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건조하고 쉰 웃음이 입술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식당의 몇몇 손님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혼자 웃는 단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지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나올 때까지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침내 절정에 달한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뭐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감정 없는 ATM 기계, 언제든지 젖을 짤 수 있는 젖소? 그들은 그녀가 울면서 그 많은 돈을 송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어머니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저항할 수 없을 거라고? 지수의 웃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은 이제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 안개는 사라지고 불타는 결의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것이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모서리가 금이 간 화면은 그녀의 결혼 생활을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개인 투자 계좌에 보관해둔 비상금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비상 상황을 위해 준비했던 돈. 그리고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상 상황이다.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비상사태. 이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진 손가락으로 지수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투자 계좌가 아닌 어머니 병원비 예치금 때문에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주거래 예금 계좌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송금 메뉴를 눌렀습니다. 민준의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이미 외우고 있는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5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5만 원. 그녀의 손가락은 전송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이것을 누른 후에는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지수가 아닐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지수가 아닐 것입니다. 그녀는 버튼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송금 성공. 그리고 그녀는 문자 앱으로 전환했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긴 문자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답장 부분으로 스크롤했습니다. 짧고 명확하며 간결한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이건 전화비 났어.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가 전송되었습니다. 파란색 2개의 체크 표시가 즉시 읽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민준 씨라는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지수는 그 전화를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전화가 스스로 멈출 때까지 울리게 놔두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놔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라 그녀도 놔두었습니다. 지수는 휴대폰 측면의 무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변호사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처리해 주었던 가족 변호사였습니다. 그녀가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습니다.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거대한 계획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구상되기 시작했습니다. 폭발은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화비나 써라는 문자가 전송된 지 30초도 채 되지 않아 지수의 휴대폰 화면은 폭풍 속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밝아졌습니다. 민준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지수는 화면 속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그 웃음은 가짜이고 역겨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전화가 울리고 울려서 마침내 스스로 끊어지고 부재중 알림으로 바뀔 때까지 놔두었습니다. 1분 후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대문자였습니다. 너 진심이야? 5만 원. 나를 모욕하는 거야? 지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중환자실 대기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다음 문자. 지금 당장 1억 5천만 원 보내. 나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지수야, 어머니 크게 화내실 수 있어. 그리고 다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수는 울리게 놔두었습니다. 이어서 세라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이 또한 무시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손에서 멈추지 않고 진동했습니다. 그 진동은 원거리에서 오는 분노의 윙윙거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은 그녀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음성 메시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희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자신을 욕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불효한 아내, 배은망덕한 며느리, 인색한 사람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동안 감히 뒤에서만 말했던 모든 별명들 말입니다. 그녀는 세라가 울면서 자신의 꿈의 결혼식이 망하면 지수 탓을 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그녀의 남편은
분명 어머니와 여동생의 요구 사이에 끼어 공황 상태에 빠져 이제야 자신의 돈줄이 반항하고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수는 다시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사진첩을 열어 한 달 전 함께 점심을 먹을 때 환하게 웃던 어머니의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미소는 시댁 식구들의 교활한 미소와 극명하게 대조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수는 열심히 일했고 항상 인내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했지만 잊고 있었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학대당하게 놔두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용된 친절은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새 문자였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내 어머니 일 때문에 화난 거지? 미안해. 지금 돈 보내주면 나중에 내 어머니 문병 갈게. 약속할게. 약속. 너무나 값싼 단어였습니다. 지수는 휴대폰 측면의 무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벨 소리뿐만 아니라 진동도 껐습니다. 그녀는 다음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평온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기생충들의 징징거림에 방해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연락처에서 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비상시를 위해 항상 보관해둔 이름. 하정우 변호사. 하 변호사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였습니다. 민준과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의 모든 유산과 자산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준 변호사였습니다. 지수는 휴대폰을 들고 병원 정원이 보이는 창문 근처의 더 조용한 복도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정우입니다. 전화 저편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 변호사님, 저 지수입니다. 지수는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조롭고 차가웠습니다. 그녀 자신도 자신의 평온함에 놀랐습니다. 지수양, 잘 지냈니? 아침 일찍 웬일이니? 좋은 소식이길 바라네. 하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아버지 같은 온정이 있었습니다. 제 안부는 이제 좋아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어머니께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지수는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가롭게 인사를 나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변호사님의 법적 도움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하 변호사의 목소리가 즉시 진지하게 바뀌었습니다. 물론이지. 지수양, 무엇이든 말해. 저는 민준 씨와 제 공동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동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부요. 지수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공동 계좌, 좋습니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산 대부분이 당신 명의로 되어 있죠?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민준 씨는 거기에 단 한 푼도 넣은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바깥 정원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 모든 개인 계좌에서 민준, 선희, 그리고 그의 여동생 세라명의 계좌로 가는 모든 자동이체나 정기 송금 지시를 중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중단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것은 쉽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강남 도곡동의 집이 100% 제 명의인지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순수한 아버지의 유산이며 공동재산이 아니죠? 잠시 멈춤이 들렸습니다. 아마도 하 변호사가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수양. 소유권 증명서는 순전히 안지수양 명의이며 결혼 전에 취득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그 집에 단 한 푼의 권리도 없습니다. 잘 됐군요. 지수는 속삭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서 즉시 그 집의 매각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요. 광고를 내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하십시오. 저는 그 집을 팔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하 변호사가 더 오래 침묵했습니다. 지수 양, 이건 매우 큰 결정입니다. 확신합니까? 확신합니다. 변호사님. 지수는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산인 집에서 기생충 가족을 너무 오랫동안 품어왔습니다. 청소할 시간입니다. 지수는 볼 수 없었지만 그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하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지수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편 가족에게 얼마나 이용당하고 있었는지도 오랫동안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시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지수 양. 하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전문적이었지만 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이 마침내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또 다른 건요? 지수는 잠시 놀랐습니다. 또 다른 거요? 네, 남편분과 시어머니가 사용하던 차량은 누구 명의입니까? 할부금은 누가 냈죠?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우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역시 제 명의입니다. 할부금은 제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캐피털 업체에 연락하겠습니다. 자동 이체 중단과 당신의 위임장이 있으면 두 차량 모두 2일 안에 채권 추심원들에 의해 회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변호사님. 지수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처리해 주세요. 위임장은 5분 안에 서명하실 수 있도록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지수 양. 이 쓰레기 같은 일들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년 동안 긴장되어 있던 지수의 어깨가 마침내 조금 이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흘끗 보았습니다. 화면은 알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읽지 않은 수십 개의 문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그들은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문자를 기억했습니다. 휴가 비용 1억 5천만 원. 지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투자 계좌에 1억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비상금, 그리고 그녀는 그 돈을 훨씬 더 잘 사용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은 지수에게 닭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셀 수 없는 땀방울과 야근 시간의 대가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별도의 투자 계좌에 보관했고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상 상황을 위한 것이다. 예기치 않은 병원비나 불행을 위한 것이다. 그녀는 그 불행이 자신의 가족의 탐욕이라는 형태로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준의 노골적인 요구는 그녀를 깨우치는 따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온전한 정신, 자존감, 그리고 미래를 구하기 위한 비상사태. 하 변호사와 통화한 후 지수는 초점이 다시 날카로워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궁지에 몰린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막 자신의 말을 공격 위치로 옮긴 체스 선수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나희 씨는 여전히 약물의 영향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호흡은 기계의 도움으로 규칙적이었습니다. 따뜻하지만 약해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지수는 힘을 얻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준 가족의 욕설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간의 조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여동생 세라와의 대화 기록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세라가 자신의 승인,
더 정확히는 예산 승인을 요청하며 보냈던 수십 장의 웨딩드레스 사진과 호화로운 장식 샘플을 지나 스크롤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유명 웨딩 플래너 W 장미의 기획서 PDF 파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담당자의 연락처도 있었습니다. 지수는 숨을 들이마시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W 장미, 웨딩 플래너입니다. 이리나입니다. 활기찬 목소리가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리나 씨. 저는 지수입니다. 세라 씨의 새언니이고 그동안 결혼식 비용을 관리해 왔습니다. 이리나의 목소리에서 활기는 즉시 약간 사라지고 조심스러운 전문적인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지수 사모님, 드디어 전화 주셨군요. 제가 어제부터 세라 씨와 선희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 굉장히 긴급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긴급한가요? 이리나 씨. 지수는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사모님. 식장과 케이터링 계약금 1억 5천만 원이 어제까지 완납되었어야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오 12시까지 유예 기간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그 날짜의 식장과 케이터링을 대기 명단에 있는 다른 고객에게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와 업체들 간의 평판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1억 5천만 원. 그들이 마감 기한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필사적으로 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리나 씨. 지수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모님께서 송금해 주시겠습니까? 12시 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리나가 재촉했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지수는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화했다는 사실을 세라 씨나 선희 씨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제가 처리할 일입니다. 지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니 1억 5천만 원은 그들이 빚을 갚기 위해 그녀에게 붙이려던 거머리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냥 놔둘 수도 있었습니다. 세라의 결혼식이 취소되고 식장이 다른 고객에게 넘어가고 그들이 망신을 당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쉬웠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에게 순간적인 망신만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교훈을 말입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업무용 가방에 넣어 다니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폴더를 열었습니다. 약 1년 전 어머니와 주고받은 이메일 대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한 웹사이트 링크를 보내셨습니다. 지수야, 이거 봐. 어린이 자비재단이야. 어머니는 그 이메일에 쓰셨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가정의 소아암 환자들의 치료비를 돕고 있단다. 정말 고귀한 일이야. 나중에 엄마에게 여유가 생기면 꼭 돕고 싶어. 그 아이들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어머니는 한 번도 여유가 생긴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에게 돌아가야 할 모든 수입, 지수가 어머니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모든 효도는 끝없는 바닥처럼 보였던 선희 씨와 민준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수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가난함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그녀의 시부모는 풍요로움 속에서도 오직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그 재단의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기부 페이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머리가 삭발되었지만 꿋꿋하게 웃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이 1억 5천만 원을 사용할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행 앱을 열고 투자 계좌에 접속했습니다. 그녀는 비상금 인출을 요청했습니다. 프로세스는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부 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1억 5천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기부자 이름 칸에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손가락으로 입력했습니다. 나이 씨의 쾌유를 기원하며 익명으로 그녀는 그 재단, 그 아이들의 모든 기도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직접 흘러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송금 확인을 클릭했습니다. 거래 성공, 공식 송금 확인 이메일이 즉시 그녀의 받은 편지함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그 송금 증명서에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은행 로고, 송금액, 그리고 수취인 이름이 담긴 단순한 이미지였습니다. 어린이 자비재단, 이것이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터지는 폭탄이 아니라 그들의 오만함의 심장을 정확히 도려내는 외과용 칼이었습니다. 그녀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쏟아지는 분노의 개인 메시지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민준의 대가족 그룹 채팅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의 모든 거만한 이모, 삼촌, 사촌들이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선희 씨가 민준의 성공과 자신의 며느리 지수가 얼마나 후한지 항상 자랑하던 그룹이었습니다. 세라의 호화로운 결혼식 계획이 매일 논의되던 바로 그 그룹이었습니다. 지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맞받아치는 욕설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1억 5천만 원 송금 증명서에 스크린샷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회색 체크 1개, 그러고 나서 몇 초 만에 파란색 2개의 체크 표시로 바뀌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온라인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선희 씨 본인이나 지수의 송금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세라일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그 메시지를 열어보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웨딩 플래너에게 보낼 송금 증명서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지수는 그들의 혼란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티와 휴가를 위해 1억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선단체에 기부된 1억 5천만 원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지수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아래를 향하도록 말입니다. 그녀는 모바일 데이터를 껐습니다. 오늘로 충분합니다.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수는 엄마 이름으로 복을 나누어 드렸어요. 빨리 나으세요. 네, 그 아이들이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녀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그녀는 바깥 그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서 소리 없는 시한폭탄이 막 터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은 앞으로 일어날 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밝게 빛났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유명 디자이너 부티크에서 선희 씨와 세라는 매우 좋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틀 전의 짜증을 이미 잊었습니다. 지수의 5만 원 메시지와 냉소적인 답장은 스트레스 받은 아내의 신경질적인 행동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체면이라는 압력과 위협 아래 지수가 반드시 굴복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은 오늘 아침 선희 씨의 계좌로 들어왔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마, 이 드레스 좀 보세요. 세라가 큰 거울 앞에서 빙글 돌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격만 해도 수백만 원짜리인 반짝이는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세라가 큰 거울 앞에서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할 거예요. 물론이지, 얘야. 선희 씨가 부티크 직원이 내어준 자스민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그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식장 계약금을 지불한 후 남은 2천만 원을 여행사에 바로 송금하여 호화로운 제주도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자, 세라 씨, 선희 씨. 디자이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드레스가 완벽하게 맞네요.
그럼 이걸로 확정하시겠어요? 합의에 따라 저희는 바느질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오늘 계약금 50%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이죠. 쉬운 일이에요. 선희 씨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플래티넘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결제해 주세요. 다른 곳 에어컨이 시원한 사무실에서 민주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했습니다. 그는 이틀 동안 지수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수가 그저 감정적일 뿐이라고. 하지만 지수는 단 한 번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안감은 어머니에 대한 그의 확신에 의해 압도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지수가 그에게 푹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수가 감히 문제를 일으킬 리가 없었습니다. 돈은 분명 송금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어머니에게서 소식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부티크로 돌아와 직원이 약간 망설이는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선희 씨의 미소가 즉시 굳어졌습니다. 거절되었다고? 말도 안 돼. 다시 해봐. 내 기계가 고장난 게 분명해. 직원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다시 거절되었습니다. 사모님, 한도가 부족합니다. 선희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도. 이 카드의 한도는 수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할부금이 항상 지수에 의해 완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나죠.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다른 카드를 시도했습니다. 직불 카드였습니다. 잔액 부족입니다. 사모님, 선희 씨의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카드가 전부 거절되고 있어. 당장 내 어머니 계좌에 지수에게서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해봐. 어머니의 공황 상태를 들은 민준도 당황했습니다. 잠깐만요, 엄마. 그는 서둘러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잔액이 34,500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지수가 매달 용돈으로 보내는 1천만 원이 들어왔어야 했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자신의 휴대폰에 연결된 어머니의 계좌를 확인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잔액 1천만 300원, 1억 5천만 원은 없었습니다. 매달 1일 들어오던 2천만 원의 정기 용돈도 없었습니다. 계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계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어떻게 됐어? 선희 씨가 전화로 소리쳤고 부티크의 몇몇 손님들이 돌아봤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요, 엄마.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선희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계집애, 내 아내가. 그녀가 정말로 그걸 멈췄어. 감히. 사무실에서 민주는 방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지수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그는 카카오톡을 시도했습니다. 체크 한 개, 그는 차단당했습니다. 아니야. 단지 데이터가 꺼져 있을 뿐일 거야.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지수가 사라졌습니다. 부티크의 분위기는 매우 굴욕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희 씨. 디자이너가 이제 차갑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결제가 완료될 수 없다면 저희는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있던 세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창피해요. 엄마, 취소되는 거예요? 입 닥쳐. 선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아내에게 전화해. 끌고 와. 당장 돈을 송금하라고 해. 아니면 그냥 이혼해버려. 이혼이라는 말이 민준의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지수와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와 이혼하는 것은 자신의 돈줄과 이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세라의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W 장미 이리나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세라의 얼굴은 즉시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1억 5천만 원의 계약금 문제일 것입니다. 여보세요. 이리나 씨.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전화 저편의 이리나의 목소리는 더 이상 활기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전문적이며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세라 씨.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1억 5천만 원의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네, 죄송해요. 지금 문제가 좀. 이리나가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세라 씨. 괴라 씨, 저희 계약에 따라 결제 마감 기한이 지났으므로 세라 씨 명의의 해당 날짜, 식장, 케이터링, 그리고 모든 업체 예약은 공식적으로 취소됩니다. 취소요? 세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눈이 공포에 질려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리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재판관의 망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희는 방금 지수 사모님의 법률 대리인인 하 변호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수 사모님께서 이 행사에 대한 모든 재정적 보증을 공식적으로 처리하셨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세라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이리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세라 씨의 날짜에 예약했던 식장은 대기 명단에 있던 저희 다른 고객이 방금 5분 전에 완납했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세라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부티크의 두꺼운 카펫 위에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와 세라에게는 그 소리가 모든 것을 파괴하는 폭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결혼식이 취소됐어. 세라의 비명은 부티크의 굴욕적인 침묵을 깬 첫 번째 소리였습니다. 조용한 울음이 아니라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 찬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취소됐어. 전부 취소됐어. 이거 다 지수 때문이야. 이미 창백했던 선희 씨의 얼굴도 함께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계산대에 몸을 의지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화려한 화장을 망치는 눈물을 흘리며 세라는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방금 전화했어요. 전부 취소됐대. 지수 변호사가 그들에게 전화했대. 그녀가 모든 돈을 철회했대. 우린 끝났어요, 엄마. 끝났다고. 부티크 직원들과 옷감을 고르던 몇몇 다른 고객들은 놀라움과 즐거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장면은 놓치기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부티크 주인 디자이너는 경비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희 씨, 세라 씨.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당신들의 일은 끝난 것 같습니다. 세라 씨, 옷을 갈아입고 나가서 당신들의 문제를 밖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부티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항상 자신이 여왕이라고 생각했던 선희 씨에게는 최고의 치욕이었습니다. 세라는 비틀거리며 탈의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선희 씨는 분노, 수치심, 그리고 공황이 한데 섞여 떨고 있었습니다. 부티크에서의 드라마가 막 시작되었을 때 다른 드라마가 온라인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기부한 어린이 자비재단은 모든 주요 기부에 대해 투명성을 유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오12시 정각에 수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그들의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답게 디자인된 디지털 포스터였습니다. 가운데에는 큰 글씨로 새로운 희망이 도착했습니다라고 적혀 있고 몇몇 소아암 환자 아이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축복입니다. 아래에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어린이 자비 재단의 모든 가족은 오늘 받은 놀라운 기부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표합니다.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은 자신의 어머니의 쾌유를 위해 이 기부를 헌정하신 고귀한 익명의 기부자님께서 기부해 주셨습니다. 나희 씨의 쾌유를 기원하며 익명으로 기부해 주신 기부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부금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저희 소아암 투병 어린이 10명의 화학요법 치료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할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아이들과 함께 나희 어머니께서 속히 병고에서 벗어나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게시물은 즉시 폭발했습니다. 몇 분 만에 수백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에 동의했고, 물론 그 게시물은 선희 씨의 친구들의 소셜미디어 피드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 서로를 팔로우하고 몇몇 큰 재단 계정도 팔로우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지수의 스크린샷 이후 잠시 조용했던 민준의 대가족 그룹 채팅방이 다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이모가 그것을 처음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재단의 게시물을 그룹에 전달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고귀하네. 이모가 썼습니다. 이거 아프다고 했던 지순의 나이 어머니 맞지? 다른 민준의 사촌이 거들었습니다. 와, 1억 5천만 원. 어제 지수가 스크린샷 보낸 금액이랑 똑같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기부된 거였어. 민준의 삼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 며느리 대단하다, 선이야. 남편이 파티 비용을 요구하는 순간에 아픈 어머니의 이름으로 자선을 택했어. 이 시대의 현숙한 아내로구나. 산산조각 난 마음으로 부티크에서 막 나와 휴대폰을 켠 선희 씨의 휴대폰은 이 알림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녀는 그룹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쏟아지는 댓글들을 읽자 눈이 커졌습니다. 지수에 대한 칭찬은 그녀의 얼굴에 가해지는 불타는 따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개인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개모임 친구에게서였습니다. 선이야, 나 재단 게시물 봤어. 미쳤다. 1억 5천만 원이라니. 내 며느리 정말 대단하다. 근데 아까 부티크 사람한테 들었는데 세라 결혼식이 취소됐대. 어쩜 그래. 돈이 있는데 기부를 하다니.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선희 씨 세라 결혼식이 웨딩 플래너에게 돈을 안 내서 취소된 게 사실이에요. 근데 며느리가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들의 몰락은 이제 대중의 소비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얻는데 실패했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꿈의 결혼식을 잃었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대중의 눈에는 그들이 어머니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현숙한 며느리를 착취하려 했던 탐욕스러운 가족으로 보였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선희 씨가 수년 동안 쌓아올린 상류층 사교계 명성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준도 사무실에서 그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몇몇 직장 동료들에게 태그되었습니다. 대박이다 민준. 내 아내가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대. 정말 멋있다. 존경스러워. 내 장모님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분노, 수치심, 그리고 공황이 이제 정점에 달했습니다. 선희 씨, 세라, 그리고 민준은 부티크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들 세 사람의 얼굴은 모두 어둡고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선희 씨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붉었습니다. 그 계집애가 우리에게 굴욕을 줬어. 우리는 그녀를 만나야 해. 이 모든 것을 갚게 해야 해.
맞아요. 민준이 거들었습니다.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들로서의 그의 자존심은 완전히 찢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짓밟힌 그의 자존심에 신경 썼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자. 그녀를 강제로 끌어내. 나도 갈 거야. 세라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 단정한 스카프를 잡아채 버릴 거야. 맹목적인 분노로 그들 세 사람은 민준의 차 할부금을 지수가 내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은 병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그 차와의 마지막 여정이 될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폭풍처럼 병원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빠르게 걷고 화를 내며 사람들의 시선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장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지수 씨를 만나야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실이 어디입니까?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실이 어디입니까? 접수원은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 씨요. 나이 어머니요. 선희 씨가 참을성 없이 대답했습니다. 접수원은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전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전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사장님. 나이 씨 환자분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알았어요. 우리 중환자실로 갈 거예요. 민주는 말을 자르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바로 걸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사장님. 건장한 체격의 병원 경비원 2명이 갑자기 그들 앞에 서서 길을 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더 키가 큰 경비원은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사모님. 환자의 보호자인 지수 씨의 특별 요청에 따라 지시를 받았습니다. 민준 사장님, 선희 사모님, 그리고 세라 씨는 병원 전체 구역에서 환자를 방문하거나 지수 씨를 만나는 것이 특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거부는 갑자기 그들 앞에 생긴 콘크리트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 선희 씨, 그리고 세라는 갑자기 붐비는 듯한 병원 로비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몇몇 방문객과 간호사들의 시선이 그들을 찔렀습니다. 2명의 건장한 경비원은 말없이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전문적이었지만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권위를 사용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남편입니다. 지수는 제 아내입니다. 저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더 키가 큰 경비원이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남편으로서의 당신의 권리가 환자 보호자의 지시를 무효화하지는 못합니다. 지수 씨는 특히 사장님, 사모님, 그리고 세라 씨의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는 한 사람씩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시는 명확합니다. 원치 않는 손님이며 환자의 평온을 방해할 잠재적 위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따귀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온을 방해한다고? 선희 씨가 분노를 억누르며 붉어진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가족인데, 그녀가 이 난장판을 만든 장본인인데. 2번째 경비원이 거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사모님과 가족분들이 지금 당장 로비를 떠나시기를 권고합니다. 만약 소란을 피우신다면 내부 보안팀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찢겨져 있던 선희 씨의 자존심은 이제 짓밟였습니다. 부티크에서 쫓겨나고 이제 병원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까부터 얼어붙어 있던 세라가 이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됐어요. 그냥 가요. 창피해. 그녀는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민주는 중환자실 엘리베이터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마치 그의 시선이 바닥을 뚫고 지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그곳에는 증오가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는 막 깨달았습니다. 지수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동안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이 여자에게 자신이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허벅거리는 수치심으로 가득 찬 발걸음으로 그들 세 사람은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에어컨이 나오는 로비를 벗어나 주차장의 뜨거운 열기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수의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희 씨는 굳어진 턱을 한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세라는 뒷좌석에서 흐느꼈습니다. 민주는 너클이 하얗게 될 정도로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있었습니다. 강남 도곡동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들은 대화를 나누고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수를 설득하거나 위협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릴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차가 그들의 호화로운 주택 단지로 접어들 때 민주는 조금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요새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차가 그들의 집에 가까워졌을 때 민주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들의 단조로운 철문 앞에 낯선 검은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고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들의 단조로운 철문에 크고 하얀 무언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선희 씨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혼란은 즉시 경계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렸고 선희 씨와 세라가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이죠? 민준이 위협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민준을 침착하게 바라보더니 손에 든 클립보드를 흘끗 보았습니다. 민준 씨 맞으십니까? 예, 접니다. 무슨 일입니까? 잘 됐군요. 저희는 하정우 법률사무소 소속입니다. 남자는 민준에게 두꺼운 갈색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선희 씨, 그리고 세라 씨에게 보내는 공식 소장입니다. 그리고 세라 씨에게 보내는 공식 소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는 그들이 방금 문에 붙인 큰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공식 통지입니다. 민주는 거칠게 봉투를 찢었습니다. 내용물을 읽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편지는 딱딱한 법률 용어로 작성되어 있었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강남 도곡동 주택은 안지수 씨의 절대적인 사유 재산입니다. 민준 씨, 선희 씨, 그리고 세라 씨는 더 이상 이 부동산에 거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은 공식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매 등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서신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집을 비우고 모든 열쇠를 반납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부동산을 손상시키거나 퇴거를 거부하는 모든 시도는 형사 고발될 것입니다. 민주는 마지막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집을 비우라. 14일. 아니, 이곳은 그의 집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건 내 집이야. 민준이 소리를 지르며 편지를 구겼습니다. 나는 그녀의 남편이야. 죄송합니다, 사장님. 남자는 위협받지 않았습니다. 소유권 증명서는 안지수 씨 명의로 되어 있으며 결혼 전에 취득한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그녀의 소유입니다. 저희는 단지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그 옆에서 선희 씨는 문에 붙은 큰 글씨를 읽었습니다. 굵은 대문자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은 법적 감시하에 매매됩니다. 무단 출입 금지. 하 변호사의 전화번호와 함께 말입니다. 안 돼, 말도 안 돼. 선희 씨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문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저녁 산책을 하던 이웃들이 흘끗 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심지어 멈춰서서 속삭였습니다. 지수. 선희 씨가 통제력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지수, 저 미친 계집애가 우리를 쫓아냈어. 민주는 여전히 소장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뇌는 현실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방금 집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길끝에서 시끄러운 디젤 엔진 소리가 들리며 다가왔습니다. 크고 노란색의 견인 트럭이 민준의 차 바로 뒤에 멈춰 섰습니다. 그 뒤에는 가죽 재킷을 입은 두 남자가 탄 오토바이 2대가 멈췄습니다. 채권 추심원들이었습니다. 얼굴이 굳은 한 남자가 견인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이은색 현대 투싼 차량 번호 1234 맞습니까? 여전히 혼란스러운 민준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회수 명령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캐피털 업체 소속입니다. 이 차량에 대한 지수 씨 명의의 할부금 납입이 소유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저희는 이 차량을 회수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열쇠를 인계해 주십시오. 민주는 그 서류를 바라보고 그의 차를 바라보고 그리고 얼굴이 굳은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가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그 차도, 그가 어머니를 모시고 쇼핑하러 갔던 그 차도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수의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민준이 공황 상태에 빠져 말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낼게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 남자는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지시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열쇠는 사장님께 있죠. 그는 이미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차야. 너희들 가.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 남자는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그의 두 동료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내렸고 그들의 몸은 건장했습니다. 분위기는 즉시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사장님, 순순히 인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강제로 가져가야 할까요? 채권 추심원이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라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선희 씨는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주는 떨었습니다. 그는 왼쪽의 법률사무소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오른쪽의 채권 추심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집문에는 판매 중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위당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민주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는 차 열쇠를 땅에 던졌습니다. 가져가. 그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목이 메어 속삭였습니다. 채권 추심원은 열쇠를 주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견인 트럭 위로 차를 옮겼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온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임무는 끝났습니다. 좋은 오후 되십시오. 그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견인 트럭은 엔진을 켜고 천천히 민준의 차를 싣고 멀어져 갔습니다. 민준, 선희 씨, 그리고 세라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닌 집 앞에서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차도 돈도 없이. 그리고 최악은 이제 그들의 저녁 드라마를 시청하는 수십 쌍의 이웃들의 눈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해는 지기 시작했고 하늘에는 아름다운 금빛 오렌지색을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선희 씨, 그리고 세라에게는 그 빛이 그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제 낯설게 느껴지는 집 앞에서 보도에 서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판매 중이라는 종이가 그들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아까는 속삭이기만 하던 몇몇 이웃들은 이제 감히 밖으로 나와 식물에 물을 주거나 차를 닦는 척하면서
명백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그는 문을 밀었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젠장. 그는 지수가 하 변호사에게 열쇠를 바꾸거나 지수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잠금 장치를 활성화하도록 시켰을 것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 세라가 히스테리하게 소리쳤습니다. 우린 길에서 자야 해. 민준아, 뭐라도 해봐. 당신이 그녀의 남편이잖아. 닥쳐. 민준이 좌절감을 풀기 위해 소리쳤습니다. 이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아까부터 얼어붙어 있던 선희 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은 이제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어. 창피해.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가자. 어디로 가요? 민준이 혼란스러워 물었습니다. 우리는 차도 없고 돈도 없어요. 전화해. 선희 씨가 말했습니다. 친척들에게 전화해. 정임 이모에게 전화해. 내 삼촌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해.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지수와 성공적으로 결혼한 이후로 그의 가족은 다른 친척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선희 씨는 항상 자신이 가장 대단하다고 느꼈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그는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웬일이니? 삼촌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삼촌.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좀, 그래, 준아. 삼촌이 방금 너에게 카카오톡 하려던 참이었어. 삼촌이 말을 잘랐습니다. 삼촌이 재단 게시물을 봤단다. 와, 내 아내 지수 정말 대단하다. 1억 5천만 원. 어머니 이름으로 기부를 했더구나. 삼촌은 그룹에서 너희가 세라 결혼식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와, 지수는 정말 현숙한 아내야. 어머니와 자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 넌 정말 운이 좋구나.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 소식은 불보다 더 빨리 퍼졌습니다. 그의 삼촌은 그를 칭찬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주먹으로 맞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준아, 여보세요? 왜 말이 없어? 예, 삼촌. 있잖아요. 저희가 길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요. 삼촌이, 미안하다. 준아, 삼촌 지금 출장 중이야. 다음에 보자. 지수에게 안부 전해줘. 삼촌이 그녀를 정말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해줘.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정임 이모에게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대답은 같았습니다. 와, 민준아, 이모 정말 바쁘단다. 지금 개모임 중이야. 너와 지수 말인데 내 아내가 얼마나 화제가 되었는지 아니? 예쁘고 부자고 심지어 현숙하기까지 하잖아. 잘 지켜야 해. 그럼 이만. 아무도 돕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기부 소식은 지수를 대가족의 눈에 천사로 만들었고 간접적으로 민준, 선희 씨, 세라를 탐욕스러운 악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방금 숙주에게 굴욕을 당한 기생충을 돕고 싶겠습니까? 오빠의 얼굴에서 절망을 본 세라는 다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예비 남편, 현우. 현우는 분명 그녀를 도울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왕자님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세라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너 어디야? 나 좀 도와줘.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 지수 언니한테 집에서 쫓겨났어. 결혼식도 나도 다 들었어, 세라. 전화 저편의 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매우 차가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방금 웨딩 플래너에게서 전화를 받았어. 우리가 두 번째 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1억 5천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청구했어. 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수 언니 문제였잖아. 지수 언니는 손을 씻었어.
그녀의 변호사가 그녀가 너희 빚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말했어.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의 명예가 걸려 있어. 어머니가 너를 만나라고 하셨어. 내 위치 보내. 세라가 기대했던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공황 상태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품었습니다. 응, 자기야. 보낼게. 빨리 와. 그들 세 사람은 텅 빈 단지 경비실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현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우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내렸습니다. 뻣뻣하고 화려한 보석을 착용한 여인이었습니다. 세라. 현우의 어머니가 말을 자르지 않고 말했습니다. 선희 씨, 이게 그 명문가라던 가족인가요? 알고 보니 며느리에게 얹혀 사는 신세였군요. 말 조심하세요. 선희 씨가 약하지만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말 조심할 필요 없어요. 현우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가족에게 굴욕을 줬어요. 돈도 없으면서 호화로운 결혼식을 예약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억 5천만 원의 취소 수수료비 때문에 쫓기고 있어요. 세라는 현우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현우야, 제발 자기야. 현우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세라를 쳐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세라.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아. 난 사기꾼 가족의 여자와 결혼할 수 없어. 사기꾼? 세라가 소리쳤습니다. 네, 사기꾼. 현우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부자인 척했지만 알고 보니 가난했죠. 이 결혼은 취소입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저희는 당신들의 빚을 갚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1억 5천만 원에 대해 법적으로 당신들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여기 청구서입니다. 즐겁게 보세요. 그녀는 웨딩 플래너의 청구서 한 장을 세라의 가슴에 던졌습니다. 현우와 그의 어머니는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세라는 충격으로 보도에 주저앉아 빚 청구서를 붙잡았습니다. 민준과 선희 씨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최저점에 도달했습니다. 쫓겨나고 차도 없고 돈도 없고 도와줄 친척도 없고 이제 1억 5천만 원의 빚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민준의 지갑에 남아있던 남은 현금 아직 보관하고 있던 지수의 5만 원과 몇 장의 10,000원짜리 지폐를 사용하여 택시를 타고 민준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굴욕적인 장소로 갔습니다. 그가 가난한 대학생이었을 때 살았던 도시 외곽의 좁은 골목길에 있는 작은 쪽방집이었습니다. 그곳은 비좁고 후덥지근하고 하수구 냄새가 났습니다. 더러운 쪼그려 앉는 화장실 하나와 작은 부엌이 딸린 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주는 남은 자존심으로 사무실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웃에게 빚을 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갔습니다. 그는 그의 웅장한 사무실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출입 카드를 대었을 때 회전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출입 거부. 그는 인사과에 전화했습니다. 민준 씨, 죄송합니다. 회사 구조조정과 사장님의 업무 성과 평가에 따라 저희는 부득이하게 사장님을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로 효력이 발생하며 해고 통지서는 이메일로 보내질 것입니다. 구조조정. 민주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회사는 지수 가족 회사의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지수나 그녀의 변호사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그를 파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한낮에 걸어서 그 작은 쪽방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희 씨와 세라는 바닥에 앉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선희 씨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그저 고개를 젓고는 얇은 매트리스에 몸을 던졌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의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보석, 그녀가 모았던 모든 금, 다이아몬드, 그리고 팔찌. 그녀는 가방을 뒤져 그것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이게 있어. 이걸 팔 수 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골목 밖으로 걸어나가 가장 가까운 전당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남은 오만함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이것을 전당 잡고 싶습니다. 그녀는 카운터 위에 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테스트 스톤에 긁고 화학 액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는데 그것을 들었습니다. 왜 웃으세요? 선희 씨가 기분이 상해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를 재밌다는 듯이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이거 가짜입니다. 좋은 품질의 모조품이지만 그래도 가짜입니다. 유리예요. 큐빅이요.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가짜라고? 선희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풀이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금팔찌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금 코팅일 뿐입니다. 안에는 노쇠입니다. 그는 선희 씨의 모든 보석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가짜입니다. 사모님, 하나도 진짜가 없어요. 선희 씨는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보석들의 대부분을 민준이 사준 것을 기억했습니다. 지수의 돈으로 사준 것을 말입니다. 민준이나 지수가 그녀에게 그동안 가짜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자존심이 가짜였습니다. 그녀의 모든 자존심이 가짜였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연민과 재미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고물상에 무게로 팔아도 5만 원이나 받을까 모르겠네요. 사모님, 선희 씨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좁은 골목길의 전당포 주인에게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업보였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이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수가 계좌를 동결하고 송금을 중단하고 그녀의 시댁 식구들을 뒤흔든 기부 증명서를 보낸 지 일주일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렀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이제 깨끗했습니다. 그녀는 번호를 바꾸고 하 변호사와 어머니에 가까운 친척 몇 명에게만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초점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에게 100% 쏠려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어머니의 귀 옆에서 경전을 읽었습니다. 매일 오후 그녀는 어머니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1억 5천만 원 기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그녀는 어느 날 오후 따뜻한 수건으로 어머니의 팔을 닦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수는 엄마가 원하셨던 대로 어린이 암 재단에 엄마 이름으로 복을 나누어 드렸어요. 엄마 덕분에 10명의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 모두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있대요. 그들이 말했어요. 빨리 나으세요. 나이 어머니. 일어나셔야 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야 해요. 그녀는 그것을 주문처럼 매일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희망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수가 경전을 읽고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어머니의 손이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약했지만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읽기를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은 천천히 움직이는 어머니의 손가락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나희 씨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흐릿했지만 초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희 씨의 눈은 마침내 딸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그녀는 호흡 보조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눈가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지수는 울었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터져 나오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당직 의사와 몇몇 간호사들이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니터, 동공, 그리고 어머니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나이 씨를 담당했던 수석 의사가 잠시 후 도착했습니다. 집중 검사 후 그는 안도한 미소를 지으며 지수를 만났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지수 씨. 이 의사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비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5일 전쯤부터 갑자기 활력 징후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뇌 반응이 증가했고 어머니의 몸이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나이 씨의 투지가 대단합니다. 지수는 눈물 뒤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5일 전 그녀가 기부에 대해 이야기한 직후였습니다. 기도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 아이들의 기도 때문이에요. 지수는 속삭였습니다. 나이 씨의 회복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며칠 안에 호흡 보조기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녀는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지수는 그녀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죽을 먹이고 다시 말하는 것을 돕고 민준의 배신에 대한 모든 것을 제외하고 모든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말했습니다. 엄마, 지수는 민준 씨랑 헤어지는 과정을 밟고 있어요. 이제 맞지 않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운 나이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지수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틈틈이 지수는 자신의 자유를 처리했습니다. 하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가지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지수 씨. 그가 로비에서 말했습니다. 집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최고 입찰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공황 상태입니다. 제가 정보원에게 들으니 그들은 지금 도시 외곽의 작은 쪽방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민준 씨는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소식은 그들이 전 약혼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웨딩 플래너 취소 수수료로 고소당했다는 것입니다. 지수는 이 모든 것을 침착하게 들었습니다. 연민도 지나친 만족감도 없었습니다. 단지 마침내 무거운 짐이 벗겨진 듯한 안도감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하 변호사가 종이 한 장과 펜을 내밀었습니다. 이혼 소장입니다. 저는 이미 소송 내용을 접수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위독하실 때의 가정 내 방치, 그리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여기에 서명하십시오. 지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날을 기억했습니다. 순종적인 아내가 되겠다는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순종이 모든 쓰라린 것을 삼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틀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서명했습니다. 그것은 이혼 소장에 대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독립선언에 대한 서명이었습니다. 2주 후 나이 어머니는 퇴원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휠체어를 사용해야 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돌아왔습니다. 지수는 이제 친근하게 느껴지는 병원 복도를 따라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새집파 변호사가 이미 준비해둔 더 작지만 아늑한 지수의 새로운 집에 도착하면 무엇을 요리할지 계획했습니다. 그들이 로비에 가까워졌을 때 지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 남자가 그들의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더럽고 머리가 길었고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푸석했고 지저분한 턱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한때 비쌌던 그의 옷은 이제 구겨져 있었고 야윈 몸에는 너무 커 보였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붉어진 절망적인 눈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나희 씨는 딸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어갈 때 나타나지 않았던 그 남자를 알아보았습니다. 민주는 로비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가오기 시작하는 경비원들에게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깨끗하게 닦인 바닥에 지수의 발치에 몸을 던졌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어. 내가 눈이 멀었어. 제발 용서해줘, 수야. 사람들이 멈춰서서 지켜봤습니다. 나 모든 것을 잃었어, 수야. 그는 훌쩍이며 지수의 치마 끝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나 해고당했고, 집은 압류당했고, 차는 회수당했어. 우리는 냄새나는 곳에서 살고 있어. 엄마랑 세라가 고통받고 있어. 나도 고통받고 있어. 제발, 수야. 이혼 소송을 취하해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약속할게. 내가 좋은 남편이 될게. 매일 내 발을 씻어줄게. 제발. 지수야. 지수는 자신의 발밑에서 울고 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 그녀가 봉사했고 모든 것을 주었던 남자.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 이제 그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비참해 보였습니다. 지수의 마음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단지 공허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제발, 자기야. 민준이 희망에 차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발을 뒤로 뺐고 그녀의 얼굴은 단정한 스카프 뒤에서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맑고 차가웠습니다. 조용한 로비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민준의 얼굴은 즉시 빛났습니다. 그는 그것이 용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수야. 날 용서하는 거야. 나를 다시 받아줄 거야.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약간 몸을 숙여 기술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남편인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누구시죠?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단어들은 칼보다 더 날카롭고 얼음보다 더 차갑게 그를 강타했습니다. 지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곧게 세웠습니다. 엄마, 가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운전기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녀는 휠체어를 밀어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고 얼어붙어 있는 민준의 몸을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자동문 밖에 햇빛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민준을 로비에 홀로 남겨두고 스스로의 비참함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6개월 후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 분위기는 분주하고 활기찼습니다. 그 인파 속에서 지수는 국제선 도착 게이트를 나왔고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를 밀고 있었습니다. 나이 어머니는 더 이상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항공사 측에서 편의를 위해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나이 어머니는 건강하고 생기 넘치고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밝았고 볼은 다시 통통해졌습니다. 그녀는 암스테르담에서 산 튤립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이 어머니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엔나와 이스탄불 여행 정말 멋졌죠, 얘야. 멋졌죠, 엄마. 지수가 그들의 수화물 카트를 밀며 말했습니다. 제주도 가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지 않았나요? 그녀는 어머니에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둘 다 웃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선희 씨가 요구했던 휴가 여행이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훨씬 더 호화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실현했습니다. 이거 끝나면 엄마는 집에서 바로 쉬세요. 지수는 잠깐 회사에 가봐야 해요. 주주총회가 있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이혼이 완료된 후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민주는 단 한 푼도 얻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어머니가 잠시 멀리서 관리했던 아버지의 유산회사를 되찾았습니다. 재무 분야에서의 그녀의 지성과 새로운 단호함으로 그녀는 6개월 만에 회사의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존경받는 CEO였습니다. 도시의 다른 편, 좁고 후덥지근한 골목길의 작은 쪽방에서 페인트가 벗겨진 문이 열리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아침부터 휴대폰만 만지고 있니? 쓸모없는 것. 와서 이거 꿰매는 것 좀 도와줘. 주문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그것은 선희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항상 부풀려 올리던 그녀의 머리는 이제 얇아졌고 대충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재봉틀 앞에서 조각난 천더미에 둘러싸여 바닥에 앉아 바느질에 바빴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웃들의 옷을 수선해주는 재봉사였습니다. 한 벌당 5,000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초췌해진 세라는 휴대폰을 매트리스에 던졌습니다. 뭐예요? 엄마, 나 지금 물건 팔려고 라이브 스트리밍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녀는 좌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탐욕스러워서 그래. 그때 지수 언니한테 잘해줬더라면 우리 삶이 이렇지 않았을 거 아니야. 감히 엄마 탓을 해. 선희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거 다 너 때문이야. 네가 호화로운 결혼식을 원했던 응석바디 때문에, 그리고 내 오빠 그 비겁한 민준 때문이야. 한 달 동안 돈 한 푼도 안 보내고 있어.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겠어. 돈이 없으니까 못 보내죠. 세라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시장 인부 월급이 얼마인 줄 알아요? 자기 먹고 살기도 빠듯할 거예요. 흥, 똑같아. 너희 모두 쓸모없는 자식들이야. 선희 씨는 바람 빠진 손베개를 세라에게 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서로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더러운 부엌에 남아있는 마지막 인스턴트 라면을 누가 먹을 차례인지 다퉜습니다. 그들은 가난과 상호 비난의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른 곳, 축축하고 비린내, 나는 도매시장에서 태양이 막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야위었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검게 변했습니다. 어깨가 찢어진 그의 작업복은 앙상한 등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수백 킬로그램의 쌀자루가 가득 실린 무거운 손수레를 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민준, 빨리 움직여. 멍하니 있지 말고. 건너편에서 작업반장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헐떡이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남은 힘으로 그 손수레를 밀어 트럭이 물건을 실어갈 큰 길가로 가져갔습니다. 트럭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더러운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의 지친 눈은 길 건너편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의 건물 위에서 거대한 전광판이 한 아침 방송 시상식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올해의 젊은 박애주의 자상이 카메라가 무대에 오르는 한 여성을 비췄습니다. 우아한 크림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크리스탈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지수였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안지수 CEO 어린이 자비 재단을 통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헌신으로 수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앞에 손수레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거대한 화면 속 지수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그가 한때 낭비했던 얼굴, 이제 너무나 빛나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시장인부였고 그 여인은 스타였습니다.
바로 그때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베니 민준, 바로 옆에 빨간 불에 멈춰 섰습니다. 차 창문은 어두웠습니다. 민주는 안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 지수는 방금 어머니와의 통화를 끝냈습니다. 네, 엄마. 지수 지금 회사 가는 길이에요. 엄마는 쉬세요.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녀는 시장 쪽, 인파 쪽, 그리고 일하고 있는 짐꾼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특별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평범한 풍경을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리고 나서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누구의 고통을 봐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감사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폭풍을 헤쳐나와 무지개를 찾았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고급배는 아스팔트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시장을 떠나 민준의 사무실이 있는 고층 빌딩 숲을 향해 날카롭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보도에서 민준은 여전히 전광판을 응시하며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뒤에서 트럭의 경적 소리가 그를 깨웠습니다. 어이, 길 막지 말고 움직여. 민준은 움찔했습니다. 그는 깊숙이 숙이며 땀과 후회의 눈물로 가득 찬 얼굴을 숨겼습니다. 그는 다시 손술의 손잡이를 잡고 아침 햇살 아래서 남은 힘으로 그의 업보를 밀었습니다.